안녕하세요. 7월 학력평가 해설 3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는 20번부터 24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술 세트입니다. 이 기술 세트 정보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방법, 그 다음에 개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정보들을 사례에 적용하고 추론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론을 해야 되고 또 비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난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이 또 꽤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그렇다면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자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결국 수능에서는요 잘 하게 될 거니까 이번 시험 비록 조금 못 봤더라도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마음 상해하지 말고요. 잘할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 힘내서 공부 계속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이 세트는요, 기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일단 기술 지문에는요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낯선 용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가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어의 의미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이해를 잘 하는지를 또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이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면서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개념이나 원리, 방법만 기술에 또 잘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술에 무엇이 또 잘 제시가 되냐면요, 기술은 어떤 장치의 작동 원리,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요 그 작동하는 과정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정에 따라 작동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할 때요, 또 무엇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구성 요소의 특징도 아울러 제시를 하긴 하는데 이런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 세트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제시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기술의 전형적인 특징 짚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문 속에서 요것들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딱딱 짚어가지고 이해하는 사고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형적이라는 것은 여러 그런 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의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들을 주목하면서 읽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 수능에서 이런 기술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딱딱 주목해서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잘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놓고 이거에 해당되는 요소들 같이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지문을 당연히 봐야 하는데요. 독서에서는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훑어서 출제 요소를 잘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글자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주목하면서 이 글을 잘 읽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20번 문제에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면요, OLED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요소는 당연히 주목해줘야 됩니다. 그럼 OLED가 이 글의 중심 화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1번 선택지 앞부분을 또 훑어내리면 흰색이란 말도 보이지만 발광층, 그 다음에 TFT, 이런 낯선 용어가 있으면 그런 요소들 짚어놓습니다. 그리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발광층 나오면 표시해 놓고요, TFT 나오면 표시해 놓고요, 그렇게 표시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골라야죠. 2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1문단 읽고 관련 선택지를 찾아서 판단해야 했고요. 2문단 읽고 또 2문단에서 내가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선택지 찾아서 또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설 강의니까 순서대로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20번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면 보기가 있습니다. 예측하기를 할 때는요, 보기를 상세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기의 앞부분은 봐야 됩니다. 보기의 앞부분을 딱 보면요, 밴드갭이라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밴드갭이라는 것을 독해할 때 당연히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출제 요소를 짚은 거고요. 그 출제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 그것은 결국은 22번의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건데 이 키를 당연히 잘 주목해서 읽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X축, Y축 봅니다. 그러면 X축 파장이고요, Y축 밴드갭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있으면 또 보는데 청색, 녹색, 적색이 보입니다. 이런 요소들 체크해 놓고요. 그런 요소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목을 하면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스킬,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보면요, A와 B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형식만 좀 보면 A, B,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술 형식을 통해서 출제에서 무엇인지 확인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미소 공진 현상이 문두의 발문에 떡하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소 공진 현상이 출제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이해 또한 글을 읽으면서 애초에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선택지 중에 답이 잘 보이겠죠. 자, 그러면 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보는 TV 중에 이제 이런 OLED TV가 있을 거예요. OLED란 LED의 발광층에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넣은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광층에 이렇게 할게요. 이 발광층에 유기물질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유기물질은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표시를 한 거냐면 유기물질이 이 발광층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것, 요 관계를 네모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거예요. 기술 지문을 읽을 때요, 이렇게 포함되는 구성 요소가 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있으면 네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관계까지 딱딱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독해할 때 좀 더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RGB OLED는 하고 있습니다. 이 RGB OLED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2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읽으면서 풀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설 강의에서는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자, 요것에 이제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내는 서브 픽셀 3개가 모여 있대요. 그러면 이 말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프에서도 봤었죠. 적색, 녹색, 청색 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 픽셀 3개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서브 픽셀 하나하나는 적색, 녹색, 청색을 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의 픽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함하는 거, 포함되는 거. 서브 픽셀은 전자를 주입해주는 음극. 그러면 여기 또 서브 픽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 음극. 그럼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구성 요소를 표시하면서 읽어버릇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 요소 음극의 역할, 전자를 주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은 출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정보들을 이해를 또 잘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정보고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광층이라는 이제 요소가 있는데, 이 발광층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이제 빛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전자는 마이너스고요, 전공은 플러스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쌤은 국어 선생님인데 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냐면, 독서 지문을 많이 봤으니까요. 뭐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 당연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 또 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 습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 이렇게 짚어주면, 알고 가면 나중에 독해할 때 도움 됩니다. 자, 그러면 발광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주입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양극이라는 구성 요소네요. 그러면 서브픽셀의 구조가 파악됐습니다. 그렇죠? 음극, 발광층, 양극. 그것이 순서대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서 구조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읽기를 해야 했고요. 서브픽셀마다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이 방막 트랜지스터, TFT가 여기 나왔네요.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선택지에서 TFT 봤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구성 요소 요거 이제 또 표시를 하고요. 이 방막 트랜지스터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기능 역할, 밸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서브 픽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포함하는 건 네모, 포함되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이 TFT는요, 어느 쪽에 있냐면 양극 쪽에 있어요. 양극. 그러면 서브 픽셀에는 음극이 있고 발광층이 있고 양극이 있는데, 이 양극 쪽에 방막 트랜지스터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구성 요소와 이제 또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TFT의 역할 밸브인데, 이 밸브가 어떤 밸브냐면 전류를 차단하거나 통하게 하는 밸브예요. 그러면 전류를 차단하거나 통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통하게 하고, 많이 통하게 하고, 아예 차단하고, 전류량 조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역할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방막 트랜지스터, 이 TFT는 전류의 양을 조절한다. 이런 이해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했어야 되고요. 서브 픽셀을 모두 끄면 검은색을, 대비되는 짝이네요. 모두 끄면 검은색. 그 다음에 모두 켜면 흰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브 픽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왜 세 가지죠? 왜 세 개죠? 하나의 픽셀에는 서브 픽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은 적색, 녹색, 청색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모두 끄면 검은색, 그 다음에 요것들을 모두 켜면 이 세 가지의 색이 다 섞이겠죠. 그러면 삼원색이 섞이면 무슨 색 나오죠? 삼원색이 섞이면 흰색 나와요. 그것도 이제 배경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기를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대비되는 짝으로 모두 끄면 검은색, 모두 켜면 흰색, 그리고 이 모두라는 것은 적색, 녹색, 청색, 요 서브 픽셀 3개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런 정도의 이제 이해는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면서 이제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강의 듣고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것 자체가 바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서 공부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브 픽셀의 전류량을 조절해 빛의 양을 적절히 배합하면, 그럼 전류량을 조절하는 것은 TFT겠죠. 이 TFT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조절을 하면 결국은 적색, 녹색, 청색이 그 양이 조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적색, 녹색, 청색의 그런 양이 조절이 된다면 당연히 다양한 색상의 빛이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건 이제 또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문단을 보면요. 그렇다면 발광층에서 빛이 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제 빛이 나는 원리를 설명하겠죠. 이런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할 때는
과정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단계들을 좀 끊으면서 읽어야 되고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 전자가 안정된 상태를 바닥 상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 경제 이 세 개가 참 어렵다 하는 건데 요 세 개를 읽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잘하는 방법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사고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경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요거 유념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꾸 요 개념을 원리 방법 설명한 내용에다 갖다 적용해서 요 내용 자체를 스스로 이해를 하는 훈련, 즉 자기 자신한테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보는 훈련 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훈련들이 쌓이면 실전에서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읽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닥 상태의 개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 전자가 안정된 상태죠. 물론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짚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일정 이상 에너지가 가해져 전자가 원래 자리에서 이동하면 높은 에너지를 지니게 된 상태. 이런 높은 에너지를 지니게 된 상태가 들뜬 상태. 그러면 이 둘을 또 사실은 대비되는 짝으로 이렇게 짚었어도 됩니다. 가장 낮아 안정된 상태, 높은 에너지를 지닌 상태, 들뜬 상태. 그리고 이 들뜬 상태에서는 안정화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안정화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 여기가 들뜬 상태라고 한다면 이 들뜬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전자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즉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도록 가해졌던 이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방출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뭡니까? 그게 어떤 빛이 나는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 읽을 때 이제 조금 더 짚어보면서 이제 읽으면, 자, 여기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도록 가해졌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출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요. TFT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 첫 번째 단계 TFT가 전류를 흐르게 해요. 지금 어떻게 읽었냐면 구성요소 표시하고 그것의 이제 기능 역할. TFT는 전류를 조절합니다. 차단하기도 하고 통하게 하기도 하고. 들뜬 상태가 된 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양극을 향해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전공은요 플러스니까 음극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 내용 요소도 훨씬 더 이제 잘 이해가 될 텐데, 이걸 또 대비되는 짝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요. 전자는 양극, 전공은 음극을 향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발광층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발광층이 아까 우리가 짚었던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발광층에서 전자랑 전공이 만나게 되죠. 이 만나게 되면요, 다음 뭐가 되냐면 다음 단계 전자는 전공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되는데,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바닥 상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들뜬 상태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그런 차이만큼 결국 그 에너지를 내놓게 되고, 그 에너지가 뭐라는 거예요? 빛 에너지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과정을 인과관계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브 픽셀별로 나오는 빛의 색상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서브 픽셀에서 빛이 나오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 요 과정에 따라서 단계를 끊으면서 요 서브 픽셀의 발광층에서 빛이 나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한 건데,
그러면 서브 픽셀 기본적으로 3원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색, 적색, 녹색 3원색이 있는데 그 픽셀별, 서브 픽셀별로 나오는 빛의 색상은 발광층에 들어간 유기물질, 이 유기물질이 지닌 밴드갭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기물질이 지닌 밴드갭에 의해서 결국은 색상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밴드갭이 그럼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밴드갭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밴드갭은 또 뭐였냐면 아까 예측하기 할 때 문제를 먼저 훑었을 때 문제의 출제 요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제 요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주목을 잘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내용을 또 이해를 해봅시다.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와 HOM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영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가 지니는 에너지 준위의 차를 말한다. 이건 뭐 물리를 한 물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쉽게 읽었겠지만 사실 뭐 선생님도 인문계지 않습니까? 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국어의 지문을 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막 일일이 사실 그렇게 따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국어 시험 볼 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냐면 대비되는 짝, 차이점 정도는 당연히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채워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입니다. 채워져 있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 HOM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채워질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지금 채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질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 LUMO입니다. 이것의 에너지 준위의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는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에너지 레벨. 그 에너지 레벨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뺄셈이네요. 사칙연산. 선생님 강의 들은 학생들은 알아요. 선생님이 정말 사칙연산만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정말 시험마다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주목하는 읽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밴드갭의 개념을 사칙연산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 또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지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독해할 때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 되는 정보 무엇인지 강조를 해 드리자면 개념, 원리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칙연산을 사용하면 반드시 출제 요소, 반드시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알겠죠? 이거를 사칙연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꼭 기억하고요. 독해할 때 반드시 주목해서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정보는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HMO와 그 다음에 LUMO의 에너지 레벨 차이, 에너지 레벨 차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밴드갭. 이렇게 사칙연산과 관련지어서 개념을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HMO, 요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HMO에 바닥 상태로 존재하는 전자에 자 여기 지금 요 바닥 상태니까 그것보다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면 자 바닥 상태니까 요거보다 이제 당연히 에너지를 여기다 더 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들뜬 상태가 되겠죠.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요 들뜬 상태가 된 전자가 LUMO로 이동해서 전공과 이제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인과관계예요. 뭐면 뭐뭐다. 원리를 설명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앞뒤 간의 그런 인과관계라는 걸 생각을 하고서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주면 여기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하면 들뜬 상태가 된다. 이런 건 여러분이 앞에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된 전자가 요 LUMO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전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끊으면서 읽어야죠. 전자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렇죠? 들뜬 상태니까. 들뜬 상태면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실은 또 아주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더해지면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내놓는 에너지가 뭐라는 거냐면 바로 밴드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밴드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자 여기 결정된다라는 것.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빛의 색상. 서브 픽셀별로 나오는 색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원색 나타낼 수 있는 서브 픽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류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기물질 들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빛의 색상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밴드갭이 크면 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 방향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 알고 더 잘 주목합니다. 그러면 밴드갭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나타내는 거냐? 빛을 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밴드갭이 크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갭이 크면 당연히 에너지가 이제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가해지게 되면 결국은 유기물질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라는 겁니다. 요런 인과관계를 여기에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갭이 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는 요 인과관계 이거 당연히 문제 해결의 키가 될까 안 될까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세트에서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틀린 문제, 이 틀린 문제가 23번인데 23번의 5번 선택지에서 이것과 관련된 함정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함정도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앞뒤에 맞는 내용 갖다 놓고 중간에 틀린 내용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으로 틀린 내용을 둘러쌌어.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딱딱 짚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흔히 실수를 하는 게 덩어리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덩어리로 판단하는 학생들은 그 함정에 딱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23번에 4번이랑 5번이 이게 뭔가 답이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5번을 답으로 골랐으면 틀린 거죠. 자, 다시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수를 하는 학생들은 의미를 너무 덩어리로 판단하는 거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5번 선택지 덩어리로 잘 판단해서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따지는 연습을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수능 때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OLED는 중간에 위치한 발광층에서 만들어진 빛을 어디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이 빛 어디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여기 또 이제 대비되는 짝인 겁니다. 배면 발광, 전면 발광.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측하기를 우린 이미 한 상태예요. 둘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배면 발광에 대한 이제 설명 여기 간단하게 하면서 또 이제 전면 발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면 발광은요, 빛이 양극을 향해요. 양극이라는 건 플러스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면 발광은 음극을 향해 나가요. 마이너스. 그렇죠? 요 대비되는 것부터 딱 짚었어야죠. 그러면 배면 발광은 빛이 양극을 향해 간다. 전면 발광은 음극,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간다. 요 대비되는 짝을 기본적으로 이제 짚었어야 하고요. 이어지는 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걸 보면 배면 발광의 경우 설명해요. 이것은 빛이 양극을 향해 가는 거죠. 플러스 극을 향해 가는 건데 이 배면 발광에서요. 음극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음극이라는 이 구성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정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전자의 주입, 그 다음에 반사층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함수가 낮아야 돼요. 자, 일함수가 개념이 뭐냐면 각주에 나와 있어요. 각주에 나와 있는 일함수의 개념을 보면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최소의 1도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최소의 1도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일함수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끌어내는데 필요한 그 최소 1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 일함수가 높다고 한다면 이 전자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끌어내서 주입을 하려면 당연히 일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주입과 그 다음에 일함수가 낮다라는 걸 연결해 가지고 또 이제 이해하는 읽기를 여기서 했으면 참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 내용 간에 서로 대응하는 그런 짝을 잘 짚는 건 여기서도 했어야 돼요. 불투명, 반사층. 반사되려면 불투명해야 된다. 무슨 차이죠? 투명한 것과 불투명은? 투명하면 그냥 여기 어떤 이 층이 있을 때, 자, 이 면 어떤 층이 있을 때 여기를 투명하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불투명하면 여기 와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냥 아예 정말 여기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투명하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뭐 꽝 부딪힐 수도 있지만 빛은 그냥 통과하잖아요. 다 통과합니다. 반사되는 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층은 불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극, 전자의 주입, 그 다음에 이제 반사층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함수가 낮고 불투명해야 됩니다. 반면 양극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이니까 여기서 반면이네. 그러면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겠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극에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성질. 그러면 반대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불투명과 반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네요. 그렇죠? 왜 투명해야 되느냐? 배면 발광은 빛이 양극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투명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투명해야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 성질을 지닌 인듐 산화조석의 화합물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읽기라면 참 잘한 거고요. 이렇게 또 연습하기 바라고요. 그런데 빛이 양극에 위치한 TFT, 이 TFT 아까 앞에서 양극 쪽에 위치한다는 거 우리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짚었었죠. 그렇죠? 이거 밸브 역할하는 것. 이것이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이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빛이 양극 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저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어때요? 빛의 일부가 당연히 TFT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개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배면 발광의 한계네요. 기술 지문 읽을 때 이런 한계 문제점 짚으세요. 그리고 한계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에 이런 한계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를 또 주목해 주면 돼요. 개구율의 개념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개구율이란 단위화서 전체 면적에서 실제로 빛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개구율이 그러면 높으면 크면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개구율이 높으면 빛의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거 인과관계입니다, 다. 이런 인과관계를 기본적으로 이 원리인데 이런 원리를 잘 주목하면서 읽어야죠. 개구율이 높으면 빛의 양이 많고 그다음에 휘도도 높다라는 겁니다. 휘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에 얼마나 이 빛이 이제 들어오는가 그에 관한 것을 이제 휘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개구율이 높으면 결국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빛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개구율의 저하는 휘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면 화면이 흐릿해 보여요.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의 휘도를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손실된 휘도만큼 더 밝게 빛을 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구율의 저하는요 결국은 휘도의 저하가 되고 그거는 또 손실된 휘도만큼 더 밝게 발광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유기물질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앞에서도 이건 이해한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 유기물질의 수명이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인과관계 이해하는 이렇게 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면 개구율을 높이기에 TFT가 없는 음극을 향해 이 TFT가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TFT 때문에 개구율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 휘도까지 떨어지니까 TFT가 없는 쪽으로 빛을 향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계에 대한 요 개구율이 떨어진다라는 요 한계에 대한 이제 방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음극을 향해 빛을 내보내는 거죠. 이 음극을 향해 이제 빛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전면 발광이죠. 그래서 이제 요 전면 발광의 이제 이런 원리 방법을 때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전면 발광은 양극에는 일함수가 높고 반사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이나 백금 같은 금속을 사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면 발광은 음극에서 반사층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양극에서 반사층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이 양극의 일함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함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극에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대요. 왜요? 빛이 음극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잘 나가려면 여기 투명해야죠. 그러면 여기 양극 쪽에는 이 반사층 역할을 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불투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기본적으로 차이점과 관련해서요. 기역 같은 경우에 기역이 배면 발광입니다. 이 배면 발광은 반사층이 음극에 있어요. 그래서 음극이 불투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사층이 양극에 있어요. 그래서 양극이 불투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 투명한 것이고 빛이 양극을 향하니까 이쪽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음극이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한 거죠. 빛이 음극을 향하니까.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음극에 ITO를 사용하면 일함수가 높아 전자를 쉽게 내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ITO는 원래 배면 발광에서 양극에 사용했던 거예요. 양극에 ITO 왜 씁니까? 투명도 높이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양극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음극 쪽이 불투명한 거고 양극은 반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O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배면 발광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양극 쪽을 향하기 때문인데 전면 발광은 빛이 음극 쪽을 향하게 하잖아요. 그럼 음극이 투명해야 돼요? 그러면 음극에 ITO를 써야 되느냐? ITO를 쓰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ITO를 쓰면 일함수가 높대요. 음극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전자를 잘 주입하려면 일함수가 어때야 돼요? 앞서 설명했습니다. 낮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전자를 쉽게 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잘 주입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자 주입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에는 뭘 써야 되냐면 일함수가 낮아야 되고 투명도가 높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자주입하는 역할도 하면서 지금 투명도가 높아서 빛이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속을 이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투명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두께 이하로 얇아지면 면저항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나타내는 말들 짚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패널의 위치별로 생성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고, 전압이 다르다는 얘기는 균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한계, 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미소공진 현상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또 잘 이해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발광층에서 생성된 빛의 일부는요, 반투명 음극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반투명 음극에서 다 반사되지 않고요, 일부는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투명 음극을 통해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일부는 반사되죠. 반사돼서 양극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극에 다시 부딪혀 재반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사되고 반사되어 가고 또 다시 재반사되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만나네요.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지금 빛들은 파동이니까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 간섭과 관련해서 이제 바로 미소공진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소공진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간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일으키며 미소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간섭, 자, 서로 간섭, 이와 관련해서 미소공진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소공진 현상이 또 출제 요소였으니까 더 잘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미소공진 현상에 의해 빛은 위상이 일치하는 파동들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 파동의 강도가 세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상이 일치하는 파동들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위상이 일치하는 것들이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여기에 일치하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또 근데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만나면 이 기존의 것에 일치하는 게 더해져서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커집니다. 세집니다. 더해져서. 이게 보강 간섭이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인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인 것이 만나면, 이 반대인 게 만나면 반대니까 서로 상쇄돼서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상쇄 간섭이죠.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짝으로 읽으면 돼요. 위상이 반대인 것이 만나면 상쇄 간섭입니다. 우리가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에 대한 배경 지식이 꼭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일치 반대, 보강 상쇄. 그래서 여기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강도가 세진다.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잘 주목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미소공진 현상을 통해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요, 그만큼 강해진 만큼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당연히 휘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빛의 양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휘도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절로 높아지는 거니까 굳이 에너지를 따로 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가하면 가는 만큼 유기물질의 수명도 떨어지는데 유기물질의 수명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OLED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미소공진 현상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OLED의 수명 자체를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조건에 일치하는 파장만 보강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위상이 일치하는 파동들. 요 위상이 일치하는 이런 파동 하면 요 일치하는 것들만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일치하는 것 보강, 그다음에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상쇄됩니다. 상쇄된다는 얘기는 약해져서 거의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해진 것만 나오네요.
강해진 것만 나온다는 얘기는 더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나오는 색깔이 딱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 뭐 여러 가지 색으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딱 나오는 것만 딱 제한돼서 딱 나오니까 그건 결국은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마지막 문단까지 인과관계를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네요.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쉽게 풀었을 거예요. OLED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OLED 자체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LED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죠. OLED로 색을 표현할 때 유의할 점도 지금 제시한 게 아니죠. OLED와 관련된 개념 소개하고 있습니다. OLED의 구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ED에서 빛이 나는 원리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각각 다 지문의 내용과 대응하네요. 그렇다면 2번이 답. OLED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OLED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OLED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소개하는 내용도 없죠. OLED의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OLED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 없고요. 구성 요소들의 장단점을 요소별로 하나씩 따지면서 분석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OLED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도 없고요. OLED 종류에 따라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법도 이렇게 종류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OLED 자체에서 이런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TFT에 따라서 전류량 조절함으로써 그렇죠? 그 나오는 빛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 2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흰색을 만들 때보다 청색을 만들 때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괜찮은 좋은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수능형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선택지를 내가 잘 판단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데 흰색은요 모두 켜면 뭘 모두 켜요? 3개의 서브 픽셀 모두 켜면 흰색이고요. 그러면 삼원색, 적색, 녹색, 청색이 다 섞이면서 흰색이 나오죠. 근데 청색은 요 서브 픽셀 하나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브 픽셀 하나 켜서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3개를 모두 켜야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한 건 당연히 흰색을 만들 때이죠. 근데 흰색을 만들 때보다 청색을 만들 때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답 1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발광층에서 전자가 전공을 만나 빛을 방출하면 바닥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발광층이라는 요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전자와 전공이 만나요. 그리고 이 전자와 전공이 만나면 바닥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때 빛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설명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TFT는요 일종의 밸브라고 했습니다. 어떤 밸브냐? 전류량을 조절하는 밸브였어요. 그리고 이 TFT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류량을 조절을 하면 다양한 색상의 이제 빛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문에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의 끝부분을 보면 서브 픽셀의 전류량을 조절해 빛의 양을 적절히 배합하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류량 조절하는 것이 TFT니까 3번 설명도 적절한 거죠. 4번 적색, 녹색, 청색을 낼 수 있는 서브 픽셀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는 것도 1문단에서 우리가 구성 요소 짚으면서 구조를 이해하는 읽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전공과 전자가 발광층을 향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특정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택지로 나와요. 전류를 흐르게 하면 네. 양극에서 전공, 음극에서 전자. 그래서 각각 발광층을
향하고 이 발광층에서 둘이 만나죠. 만나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죠? 네. 5번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21번도 함께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22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이거 우리가 예측하기 할 때부터 이 문제의 출제 요소가 밴드갭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이 밴드갭과 관련해서 이 정보를 주목했죠. 그쵸?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예측하기 할 때 출제 요소로 파악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독해할 때 주목한 거예요. 이렇게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훑으면서 예측한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정보를 잘 찾아서 주목해서 이해해서 문제 해결의 키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색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Y축이 이제 밴드갭이니까 요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때 요 청색을 나타내는 그런 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밴드갭이 요 값일 때 요 청색을 나타내는 요 파장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밴드갭의 크기가 큰 유기물질일수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래프만 봐도 사실은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밴드갭이 이쪽이 크잖아요. 여기 크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점점 밴드갭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잖아요. 작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커요. 그러면 파장은 길어요. 그러면 밴드갭이 큰 것일수록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이쪽으로 하는 게 짧은 거니까. 그러니까 밴드갭의 크기가 큰 유기물질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조건 따지지 말고 일단 요 시간적으로 이제 그만큼 동일한 시간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건데, 녹색보다 청색을 내는 유기물질이 이제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물질의 수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지문의 그 원리는 뭐였냐면, 유기물질의 수명 짧아지는 건 어떤 경우에 짧아지냐면 에너지를 많이 가하게 되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경우라고 했냐면 밴드갭이 큰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독해할 때 주목했던 정보예요. 이 정보를 우리가 주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죠. 그러면 보세요. 녹색이 있고요. 청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색의 밴드갭이 녹색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청색이 녹색보다 이제 밴드갭이 크니까 녹색보다 청색을 내는 유기물질의 수명이 짧은 게 맞나요? 맞죠. 왜냐? 청색이 밴드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밴드갭이 크면 수명이 짧다고요. 그러니까 2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밴드갭이 2.5 여기 2V 이하인 유기물질을 모든 서브 픽셀에 넣으면 흰색을 만들 수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치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죠. 자, 이 수치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2.5입니다. 그럼 밴드갭이 2.5면 요 정도네요. 그렇죠? 요 정도인데. 네, 여기네요. 여긴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유기물질을 모든 서브 픽셀에 넣는데요. 흰색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3번 선택지 같은 걸 이제 이용해 잘 판단해야 되는데, 흰색은 3원색이 다 섞여야 됩니다. 3원색이 다 섞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밴드갭이 2.52V 이하인 유기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보다
낮은 이런 유기물질을 모든 서픽셀에 넣으면 청색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청색은 이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청색의 밴드갭이 훨씬 크니까. 청색을 내는 밴드갭보다 낮은 거를 다 넣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흰색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적색, 녹색, 청색 요 세 개의 서브 픽셀을 모두 켜야 돼요. 청색이 필요합니다. 근데 청색이 없으니까 흰색 만들 수 없죠. 요 3번 같은 선택지도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요런 것을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또 잘 판단을 못한 점이 있으면 다시 스스로 인과관계 따져서 판단하는 연습 해보고요. 4번입니다. LUMO의 에너지 준위가 2.842V이고 HOMO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레벨이 1.77V인 유기물질은 적색을 내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에너지 레벨 차가 밴드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에너지 레벨 이 값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에너지 레벨 이 값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 계산을 해야죠. 1.07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1.07 정도 이 숫자가 이제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1.07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찾으면 여기 지금 적색이 1.77입니다. 그럼 1.771보다 훨씬 낮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1.07 훨씬 낮은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빛은요, 그 색상은요,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 색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갭 자체가 1.07 값이면 이건 1.77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적색이 아니에요. 다른 색이죠. 적색이 아닌 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즉 그 밴드갭이라는 그 숫자와 관련해서 색상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답이 4번인 거죠. 4번을 골랐어야 되겠고요. 네, 이 문제 선택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추론을 해야 하는 이런 선택지를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5번을 보겠습니다. 2.272V의 밴드갭을 지니고 있는 유기물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72 밴드갭에 해당하는 이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27이니까 여기네요. 그러면 녹색과 이제 관련이 있겠죠. 녹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 에너지 내보내는데 이제 그게 빛 에너지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데 그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요 밴드갭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니까 녹색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또 내용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즉 그 밴드갭에 해당하는 색상이 나온다. 요거 적용했어야 돼요 또. 네. 자, 22번 함께 정답 4번 확인했고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을 또 참 많이 틀렸어요. 요거를 이렇게 정보 비교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잘 훈련을 또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훈련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는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읽는 거. 읽을 때부터 내가 A와 B의 차이점이나 공통점과 관련된 정보를 잘 짚으면서 읽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딱딱 빨리 보이는 거지.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는 읽기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은 당연히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읽기부터 다시 해봐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꼭 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잘합니다. 1번을 보면 A는 음극에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여 빛의 양을 늘려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출제소와 관련해서 독해하는 과정에서 찾아놓은 건데 좀 지워졌네요. 자, 기억 같은 경우 요게 A죠. A, B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었네요. 자, A, B인데 A는 자, 여기 빛이 양극으로 향합니다. 양극으로. 그래서 이 양극 쪽이 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 B는 빛이 음극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음극 쪽이 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음극은 불투명한데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B는 음극을 얇게 만들수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음극이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얇게 만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면적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극을 얇게 만들수록 면적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화면의 균일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계,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한계가 출제 요소라는 것도 익히고요. 다음 3번을 보면 A와 B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방향에 일함수가 높은 물질을 두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가는 방향이 어디냐? A는 양극입니다. 그 다음에 요 B는 음극입니다. 음극으로 나가는데 이 음극에 일함수가 높은 물질을 두나요? 이 음극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전자를 주입을 하려면 일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일함수의 개념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1도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최소의 에너지 값이 작을수록 전자를 쉽게 끌어낸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만큼 전자를 주입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함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음극의 기능을 그 전자 주입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 B 음극으로 빛이 나가는데 여기 B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함수가 높은 물질을 두어야 한다라는 설명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 판단을 하죠. 그에 따라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A와 B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반대 방향에 투명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여 반사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투명하지 않아야 반사가 많이 되죠. 투명하면 그냥 빛이 다 그 투명한 걸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요 음극 쪽이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양극 쪽이 불투명한데 이 음극은 빛이 나가는 양극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여기 B에서는 요 양극은 빛이 나가는 음극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A는 휘도를 높이고 유기물질의 수명을 늘리기에 B보다 더 많은 전류량을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 있는 건데 지금 어떤 함정을 썼냐면, 자, 여기 휘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좀 표시를 하면 휘도를 높여요. 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전류량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관인 사람들은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덩어리로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읽어버리면 중간에 있는 요소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채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런 정보, 이 적합성만 가지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짚어야 됩니다. 전류량, 에너지를 많이 가면 갈수록 유기물질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졌다고 한다면 이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를 크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세부적으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요 점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잘 주목하고요. 다음 이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공진 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동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빛은 음극을 통과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소공진 현상은 음극을 통과하지 않고 음극에서 반사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양극에서 다시 재반사된 것, 이것들이 만나서 간섭이 일어날 때 미소 공진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음극에서 일부는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빠져나감.
그러면 여기 이 음극에서 일부 빠져나가는 건요. 미소 공진 현상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사실은 이 빠져나가는 것하고 이 미소 공진 현상 일어나는 건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반사되는 것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음극에서 일부가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반사된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파동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빛은 음극을 통과할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음극을 통과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1번 설명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서로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만나면 이거는 상쇄가 나타나죠. 그래서 상쇄되죠. 그래서 빛이 약해지거나 여기서 간섭과 관련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간의 간섭으로 한정된 파장의 빛만 나오게 되므로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구나 라고 되는데 네, 이 미소공진 현상은 요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면 조건이 일치하는 것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의 순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제한된 어떤 파장의 빛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죠. 전류량을 높이지 않아도 빛의 휘도를 높일 수 있으니 유기물질의 수명이 길어지는구나 라고 되는데 굳이 전류량을 더 높여서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하지 않아도 휘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기물질의 수명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OLED의 수명도 길어지는 거죠. 5번입니다. 파동 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양극과 음극에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되는데 네, 이렇게 반사되고 재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적절합니다. 네, 24번까지 함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기술 좀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서 사고하는 훈련을 해주면 여러분 실력 길러집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남은 2개의 독서 세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